예, 수험생 여러분, 시험 보시느냐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부터 2023년 제26회 주택관리사보호 민법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평가를 드리면 민법 총칙 24문제는 좀 평이했다. 쉽게 얘기하면 그냥 좀 쉬웠다라고 단언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 물권이나 이제 채권 분야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좀 어렵게 하려고 아마 전체적으로 물권 채권 쪽으로 이제 반만 맞춘다 이런 식의 어떤 접근을 하려고 하는 어떤 상황을 알고 좀 어렵게 내려고 좀 뭔가 애를 썼던 그런 그 모습이 많이 보이고요. 어떤 문제는 지금 굉장히 좀 손도 대기 좀 힘들 정도로 이게 뭐야 이렇게 해서 사실은 우리 시험 범위를 많이 넘어선 정도의 어떤 이런 판례까지도 시험에 내기도 했고, 또 40번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사실은 좀 손대기는 좀 어려운 정도까지 문제를 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수업을 접근해야 될지 이게 방향성이 좀 잡히는 것 같은데, 계속해서 이렇게 낼지 또 그것도 또 의문이기도 하죠. 뭔가 일관성 있는 어떤 시험 출제가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우리 시험은 그게 정착되지 않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번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에 관해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물권은 관습법에 의해서 창설될 수 있고 관습법상 물권 3개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분묘규제권, 동산의 양도담보권이 있다고 했고요. 사실인 관습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 효력이 있을 수가 없죠.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효력만 있습니다. 강행 규정에서 위임한 경우가 아니면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효력만 있고요.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가 주장, 증명이 하는 것이 원칙이죠. 다만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도 있다라고 하지만 이 지문 자체가 사실인 관습은 당사자 주장 증명이 없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이건 틀렸습니다. 직권으로 확정할 수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반드시 직권으로 확정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이건 이제 관습법이 그렇죠. 답은 4번인데요. 관습법이 사회질서 변화로 인하여 적용 시점에 전체 법질서에 반하게 되면 법적 규범으로서 효력이 부정이 된다. 그렇죠. 관습법. 그래서 종중 구성원을 성년 남자로만 했던 종래의 관습법상 제도는 더 이상 법적 효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사실인 관습은 사회생활 규범이 사회의 법적 확신에 의해서 법적 규범으로 승인된 것을 말한다. 이거는 이제 관습법을 이렇게 얘기하죠. 1번 문제는 다 맞았으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자, 2번입니다. 권리와 의무에 관한 설명이에요. 매매 예약 완결권이 있었죠. 매매 예약에 의한 예약 완결권은 형성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또 여기서 나왔네요. 법률행위 종료에서 나올 것이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여기서 나왔네요. 그래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한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형성권. 이거 수업 시간에 참 많이 강조했죠. 그 다음에 주된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면 종된 권리 소멸한다. 부종성에 의해서 주된 권리가 소멸하면 종된 권리도 소멸한다. 이것도 아마 다 맞았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채권자 취소권은 권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소로서 행사해야 되는 것이고요. 연기적 항변권은 권리자의 권리 행사를 잠시 연기하는 것이지 영원히 소멸시키는 게 아닙니다. 소멸시키는 건 영구적 항변권이죠. 그 다음에 임대인의 임대차 계약 해지권이죠. 이거는 행사상의 일신존속권이 아니죠. 임대차 계약의 해지는 대리인에 의해서도 행사할 수 있고 제3자 대위 행사도 가능하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3번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태아는 법정 대리인에 의한 수중행위 할 수 없습니다. 3번은 옳은 거 찾는 거죠. 죄송합니다. 수중행위 할 수 없습니다. 증여에 있어서 수수 능력이 없죠. 실종 선고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생존하는 한 권리 능력을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실종 선고는 실종 선고 받은 자의 권리 능력을 박탈하는 제도가 아니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인정 사망 후 그에 대한 반증, 인정 사망은 추정적 효력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증만 있으면 추정적 효력이 바로 깨지는 것이고요. 출생 후 그 사실이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야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의 기재사항은 출생에 관한 추정적 효력만 있는 것이지 출생 당시 어머니 몸으로부터 전부 노출됐을 때 심장이 뛰고 있으면 그때 출생한 겁니다. 전부 노출설이죠.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 동시 사망한 것으로 추정. 이것도 계속해서 동그라미 치면서 추정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3번도 아마 특별히 어렵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문제입니다. 17세인 갑은 법정 대리인 을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고가의 자전거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건데, 갑이 성년자가 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계약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성년자가 되더라도 병은 갑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거죠. 성년자가 되면 병은 갑에게만 확답을 촉구해야 됩니다. 자, 갑은 을의 동의 없이 자신이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도 미성년자인 상태에서 계약 취소권 행사할 수 있고, 그 취소는 그래서 다시 취소하지 못하는 행위죠. 취소 자체는요. 그 다음에 을은 갑이 미성년자인 동안에 계약을 추인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을은 법정 대리인이잖아요. 미성년자인 동안에 추인이 가능한 건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고, 병이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알았다. 그럼 상대방이 악이란 얘기죠. 그 병은 을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가 아니라 확답 촉구는 선악 불문하고 모든 상대방에게 인정이 되는 것이고요. 병이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병은 추인이 있기 전에 갑에게 철회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병이 계약 체결 당시 갑이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면, 그렇죠, 선이었다 그런 얘기잖아요. 이때 병이 추인이 있기 전까지 갑에게 계약에 철회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철회는 미성년자에게도 할 수 있지만 선의, 그래서 개, 선, 철, 단, 거 할 때 계약은 선의의 상대방이 철회한다. 그게 지금 답으로 나온 겁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겁니다. 특정 후견 심판이 있고, 피특정 후견인에게 특정 후견인이 선임이 되더라도 피특정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가 아닙니다. 틀렸고요.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서를 위조해서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했답니다. 피성년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위조했다 하더라도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에 대한 동의권이 없어요. 동의서가 있든 없든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썼든 안 썼든 관계없이 동의서를 위조했다 하더라도 이거는 취소권 소멸 사유가 아니죠. 이거 참 많이 했습니다.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그렇죠. 능력자로 믿게 했다.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했다. 참 많이 했죠. 자, 그 다음에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5번은 답이 2번이고요. 한정 후견 종료 심판 없이 성년 후견의 개시 심판을 할 수 있다? 아닙니다. 한정 후견 중에 성년 후견 개시 심판하려면 한정 후견의 종료 심판해야 되고요. 또 성년 후견 중에 한정 후견의 개시 심판하기 위해서는 성년 후견의 종료 심판해야 됩니다. 두 가지 심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사 능력 없는 자는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없어도 피성년 후견이 된다. 피성년 후견인이 되려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또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요하는 법률 행위를 동의 없이 하였더라도 그 후 한정 후견 심판이 종료되었다면 그 법률 행위는 취소할 수 없다? 아닙니다. 동의를 요하는 행위 동의 없이 했다.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이 됐어도 그 취소권의 존속기간, 제척기간 내에 있다면 취소할 수 있는 행위라고 봐야 되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법률 행위 한 날로부터 10년, 추삼 한십 이내에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답은 2번이 되겠고요. 6번 부재자의 재산관리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요. 법원은 그가 선임한 재산관리인에 대하여 부재자의 재산으로 보수를 지급할 수 있고요. 자,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 법정 대리인이지만 부재자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자예요.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고 법원도 언제든지 개임할 수 있고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사망을 확인하였다면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아도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부재자 사망을 확인했다. 그래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지 않으면 재산관리인은 권한을 계속해서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일단 부재자 사망이 확인되거나 실종기간이 만료됐다 하더라도 선임 결정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재산관리인으로서 재산관리 행위 정확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은 3번이 틀렸고요. 재산관리인을 둔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치 않은 경우에 법원은 재산관리인 청구에 의하여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인이 법원의 허가 없이 부재자 소유의 부동산을 매각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사후 추인 형태의 허가도 가능하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추인된 것으로 보는 거고요. 자, 그래서 6번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7번입니다. 주물과 종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부동산은 종물이 될 수 있습니까? 예, 부동산도 종물이 될 수 있죠. 주물, 종물, 원물, 과실 다 될 수 있습니다. 종물을 처분하면서 특약으로 종물을 제외할 수 있다. 주물을 처분하면서 제외할 수 있죠. 종물은 주물의 처분에 따른다라고 하는 민법 규정은 임의 규정이거든요. 주물의 저당권이 설정됐답니다. 그 저당권이력은 저당권 설정 전후 불문하고 무조건 종물에 미치는 거고요. 점유에 의해서 주물을 시효취득했대요. 그럼 종물을 점유하지 않아도 그 효력은 종물에 미친다? 아니죠. 주물만 점유했으면 주물에만 미쳐야 되죠. 종물은 스스로 인도하지 않는 한 취득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주유소 건물에 소유자가 설치한 주유기는 건물이다. 그래서 광주, 백수, 그래서 암기한 사항이죠. 답은 4번이고요. 8번 물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 물건의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 맞습니다. 용법에 의해서 수취하는 산출물은 천연과실이고요. 다른 물건과 구별되고 특정되어 있는 집합동산, 집합물이죠. 양도담보권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유동집합물에 대해서 양도담보, 수량지정, 장소지정 또는 종류지정에 의해서 특정할 수 있다면 양도담보 설정할 수 있는 것이고요. 한필토지 일부에 소유권이나 기타 물건이 취득되려면 분필 절차가 있어야 됩니다. 용익물건을 제외한 나머지는 분필 절차가 있어야만 물건 취득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분필 절차 없이 독립해서 시효로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는 없어요. 취득 시효는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분필 절차 없이도. 다만 등기할 때는 당연히 분필 절차를 해야만 소유권을 취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미분리 천연과실은 명인 방법에 의하여 소유권의 객체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 토지와 별개의 물건으로 취급하는 것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최소한 기둥,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지면 사회통념상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9번 민법상 법인의 설립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거예요. 자, 법인은 법률 규정에 의해서 성립해야 됩니다. 법률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성립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유설립주의가 배척이 되는 거예요. 사단법인 설립 행위는 2사람 이상의 설립자가 정관을 작성해서 기명날인하는 합동행위면서 요식행위죠. 사단법인의 정관 변경은 총선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고 이게 효력이 발생하려면 주무관청에 허가가 있어야 되죠. 허가가 없더라도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그거 틀렸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법인의 설립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 등기합니다.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그다음에 사단법인 사원들이 정관의 규범적인 의미 내용과 다른 해석을 사원총회 결의라는 방법으로 표명했다. 그 결의에 의한 해석은 사단법인의 사원을 구속하는 효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0번입니다. 갑의 임의대리인 을은 갑의 승낙을 얻어 복대리인 병을 선임했다. 그렇죠.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갑의 대리인 을이 병을 복대리인으로 선임했답니다. 병은 을의 대리인이 아니라 갑의 대리인이다. 그렇죠. 예, 굉장히 쉬운 문제였습니다. 을의 대리권은 병의 선임으로 소멸한다. 만약에 대리인의 대리권을 소멸하면 복대리권도 소멸하는 거죠. 소멸하지 않는 것이고요. 병의 대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을이 사망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 을이 사망하게 되면 대리인의 대리권이 소멸하니까 복대리권 당연히 소멸입니다. 병은 갑의 지명이나 승낙, 부득이한 사유가 없더라도 복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아닙니다. 병은 지금 복대리인으로서 무조건 임의대리인이에요. 임의대리인은 본인의 승낙이나 부득이한 사유 또는 본인의 지명이 있을 때 복대리인 선임하는 겁니다. 또 만약에 갑의 지명에 따라서 병을 선임한 경우에 을은 갑에게 부적임이나 불성실함을 알고 본인에 대한 통지나 해임을 태만히 한 경우에만 책임져야 되는데 통지나 해임을 하지 않았더라도 책임이 없다. 아닙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옳은 건 1번입니다. 11번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법인 아닌 사단이 타인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에 해당한다. 좋습니다. 또 고유한 의미의 종중의 경우엔 종중원이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1번 틀렸군요. 1번이 법인 아닌 사단에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사원청의 결의 없이도 할 수 있다. 이건 참 많이 다뤘습니다.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다뤘죠.
고의한 의무의 종중은 비법인 사단이죠. 예, 종중을 임의로 탈퇴할 수 없는 것이고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 총유죠. 그리고 이때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 개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존을 위한 소를 단독으로 제기할 수는 없는 거고 이사의 대표권 제한에 관한 민법 제60조 이것도 민법 제60조는 뭘 의미하는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조문을 다 외워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정말 좀 1번의 답이 아주 쉽게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이 60조의 내용이 뭐냐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법인의 이사의 대표권 제한은 정관의 기재에 효력이 발생하고 60조는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근데 이거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이거는 비법인 사단에는 적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60조는 그 등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문제 이렇게 내면 정말 공부하기 힘들어지는데 이렇게 냈습니다. 그 다음에 12번 문제입니다. 민법상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예요. 재단법인의 목적 달성은 해산 사유가 될 수 없다. 아니죠. 우리 달, 파만, 취사, 무결할 때 달이 뭐였죠? 목적 달성이었죠. 목적 달성. 제가 수업 시간에 그런 얘기 했을 겁니다.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나올 때 됐다. 예, 그런데 작년에 나왔고, 그렇죠. 그 다음에 금년에는 해산 사유가 나올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렇게 나왔네요.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강행 규정이죠. 제3자 이해관계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강행 규정이에요. 청산 절차에 관한 규정, 여기서 민법 규정 얘기하는 거죠. 자녀 재산의 처분 행위는 무효가 된다. 2번이 맞았고요. 청산 중인 법인은 변제기에 이르지 않은 채권도 적당한 가액으로 변제해야 됩니다. 또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다. 그런데 재단법인의 해산 사유는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이 아니죠. 그래서 재단법인 정관의 필요적 기재 사항은 이자, 명목, 소까지였습니다. 법인의 청산 사무가 종결되지 않았다면 청산 종결 등기가 맞춰졌더라도 법인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법인이 소멸하는 시점은 청산 사무가 사실상 종결된 때다. 이렇게 해야 되죠. 자, 13번 권리의 원시 취득이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오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이 아닌 거.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거군요. 해당하는 거. 유실물을 습득했다. 그러면 이제 유실물은 6개월이 지나면 유실물에서 6이라고 했죠. 6개월이 지나면 원시 취득하게 됩니다. 원시 취득이 맞고요. 금원을 대여하면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해 줬다. 그럼 저당권은 뭐예요? 승계 취득이죠. 승계 취득. 설정적 승계에 해당하고요. 취득 시효는 원시 취득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디귿만 알아도 취득 시효 디귿이 들어가야 된다. 그럼 디귿이 들어간 거 보니까 니은은 정확하게 승계 취득이고 기억을 잘 몰랐다 하더라도 4번으로 답을 이제 골라낼 수 있는 요령이 있었어야 됩니다. 니은은 무조건 빠져야 되고 디귿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해서 또 우리 소거법에 의해서도 답을 찾을 수 있었고요. 그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죠. 반사회적 행위요. 그래서 강제집행 면탈 목적이라든지 세금 포탈 목적, 투기 목적의 어떠한 행위든 반사회적 행위가 될 수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해당하지 않는 거 보니까 형사사건에 대한 변호사 성공보수 약정, 민사사건은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지만 형사사건은 반사회적 행위고요. 변호사 아닌 자가 승소 조건으로 소송물 일부를 양도받기로 했다. 그럼 누굴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재판관일 겁니다. 재판에 관여할 수 있는 자일 거예요. 이런 거 반사회적 행위죠.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 과정에서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명보험계약 체결하는 거 그랬죠. 예, 그래요. 그래서 조금씩 독극물 매겨서 배우자를 이렇게 죽이는 이런 사건이었었고요. 증언하면서 소송의 일방 당사자로부터 통상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대가를 많이 받기로 했대요. 이건 반사회적 행위죠. 양도소득세 일부를 회피할 목적으로 실제 거래한 가액보다 낮은 금액을 매매 금액으로 했다. 이거 반사회적 행위 아니죠, 이거는. 그래서 세금 포탈 목적의 행위이기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고요. 15번 불공정한 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겁니다. 자, 불공정한 법률행위요. 무상계약엔 적용될 수가 없죠. 그리고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대가관계를 상정할 수 없는 단독행위의 경우에도 여기서 단독행위 우리 한 달간 자유부인 사건이다라고 해서요. 구속된 남편을 구제 석방하기 위해서 남편 회사의 채권을 부인이 포기하는 거 이게 정신적 궁박도 궁박에 해당한다.
그리고 단독행위에도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라고 제시한 판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매 절차에는 백사조가 적용될 수가 없는 거죠. 경매는 원래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크면 클수록 잘한 경매입니다. 적용될 수 없는 것이고요. 답은 3번이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궁박, 경솔, 무경험은 법률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자, 좋습니다. 법률행위 당시가 그 기준이고요.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이 불가능하죠. 다만 무효행위 전환은 인정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추인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답은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16번으로 가겠습니다. 통정허위 표시에 기초해서 새로운 법률상 이해관계를 맺은 제3자인데요. 제3자 아닌 거 찾으랍니다.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는 추심을 위한 채권 양수, 이건 신탁행위거든요. 이 신탁행위는 유효인 행위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가 아닙니다. 나머지 근저당 설정 계약이 유효하다고 믿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무효인 근저당 설정 계약, 가장행위로 인한 근저당 설정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피담보 채권을 압류한 자,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죠. 압류했으니까 또 등기까지 갖췄네요. 허위 표시인 전세권 설정 계약에 기하여 등기까지 마친 전세권에 관하여 저당권, 그러니까 전세권이 허위 표시인데 여기에 저당권 설정했으니까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고요. 가장매매의 매수인으로부터 매매 예약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 자, 가장매매의 매수인이면 실제로 매수한 사람이 아닌데 그자와 새로운 매매 계약을 맺고 매매 예약을 맺고 가등기까지 갖췄다.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다고 봐야죠.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자가 원래 보증금 반환 채권을 가장 양수했으니까 실제로는 반환 채권 없죠. 없는데 그 채권이 진짜인 줄 알고 다시 압류한 자가 있대요. 이 새로운 이해관계 맺었죠. 그래서 채권의 가장 양수인으로부터 추심을 위해서 채권을 양수한 자, 얘는 신탁행위 한 자입니다. 추심을 위한 채권 양도, 이거는 신탁행위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겁니다. 매도인이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경우에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아니죠. 이거 우리 대법관들 손바닥 부르튼 사건이라고 했죠.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된 경우라도 매수인은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해서 계약 전부를 무효로 돌리고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면할 수도 있다. 그래서 아주 대법관들 손바닥 부르튼 사건이다라고 해서 나온 거고요. 착오로 인하여 표유자가 경제적 불이익이 없다면 중요 부분이 아니고요. 상대방이 표유자 착오 알면서 이용을 했답니다. 그럼 중과실이 있더라도 이자는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아니잖아요. 이용까지 해먹었으면. 보호할 필요가 없는 자입니다. 취소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출연재산이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인지 여부는 착오에 의한 출연행위 취소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연재산이 기본재산인 경우에도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겁니다.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증명책임,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 여부는 취소 못하게 하는 사유니까 취소하지 못하게 하려는 자, 취소하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된다. 17번은 답이 1번입니다. 18번,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매매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목적물의 시가를 묵비하여 상대방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망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시가에 관한 거, 이건 고지할 사항을 고지하지 않았다. 시가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달릴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기망이 아니고요. 상대방의 피용자는요. 그래서 상대방의 단순히 이제 피용자, 대리인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피용자라고 한다면 얘는 여기서 얘기하는 제3자가 맞죠. 제3자에 의한 사기에 의한 제3자가 맞고요. 제3자 사기 행위로 체결한 계약에서 그 사기 행위 자체가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에 피해자가 제3자에게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계약을 반드시 취소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용되는 법리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타인의 기망에 의해서 동기의 착오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사기와 착오의 경합이 인정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 동기의 착오가 제3자 기망에 의해서 신원보증 서면에 서명한다는 착각에 빠져서 연대보증 서면에 서명했다. 이건 의사표시 불일치거든요. 그거하고 좀 다른 거고요. 강박에 의하여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에, 취소된 동시에 불법행위 성립요건을 갖춘 경우에 그 취소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과 불법행위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서로 경합해서 병존합니다. 18번 답이 2번이고요.
19번입니다. 의사표시 효력 발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격지자 간의 계약은 격승발이죠. 발신주의입니다. 도달한 때가 아니고요. 사원총의 소집도 우리 확사격 할 때 사죠, 사. 그래서 1주간 전에 그 통지를 발송하면 되는 겁니다. 자, 표의자가 의사표시 발신 후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됐어도 그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죠. 자, 의사표시를 보통 우편으로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 도달로 추정되지 않습니다. 등기 또는 내용증명 방식의 경우엔 도달로 추정이 되지만 보통 우편 방식으로 발송 후 반송되지 않았다.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다.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후에는 상대방이 이를 알기 전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 철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도달했어요. 도달했으면 도달이라고 하는 건 유지할 수 있는 가능성만 있다. 그렇게만 해도 이미 효력이 발생한 거예요. 취소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가 아닌 보통 우편 도달로 추정되지 않는 것이고 이미 도달했으면 효력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알지 않았다 하더라도 처리할 수 없는 겁니다. 그 19번은 답이 3번이죠. 자, 그 다음에 20번 표현 대리에 관한 설명인데 이번에 이제 옳은 거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회 통념상 대리권을 추단할 수 있는 직함이나 명칭 등의 사용을 승낙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대리권 수요 표시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죠. 그래서 자신의 회사의 명칭, 로고 사용, 총판 대리점, 연락사무소 등의 명칭을 사용해서 회원 모집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묵인 방조했다. 대리권 수요 표시죠. 복대리인의 권한을 넘은 표현 대리의 기본 대리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복대리인의 권한은 모든 복대리의 그 원인 행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대리 행위가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다. 그럼 무조건 표현 대리고 뭐고 성립할 수 없습니다. 강행법규에 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률도 적용할 수 없는 거고요. 유권 대리에 관한 주장 속에 표현 대리에 관한 주장이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는 없어요. 표현 대리는 무권이고 유권 대리는 대리권이 있는 자인데요. 표현 대리에 관한 법률가 적용될 수 없다. 이거는 여기서만 나온다라고 해서 그 줄쳐진 부분이에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상대방의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 법률을 유치 적용해서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는 없습니다. 이게 맞는 거죠. 그 다음에 21번 갑의 무권 대리인 을이 갑을 대리해서 병과 매매 계약을 체결했고 그 당시 병은 제한 능력자가 아닌 을이 무권 대리인임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어요. 무권 대리가 있었는데 상대방 병이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는 얘기는 선이 무과실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을과 병 사이의 매매 계약이 갑이 추인하지 않는데 그러면 갑에겐 효력이 없어요. 왜? 무권 대리는 본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무효가 되는 거죠. 갑이 을에게 추인의 의사 표시했습니다. 추인은 방향이 세 군데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밑에 무권 대리인에게 한 추인은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거죠. 추인하였으나 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 병은 매매계약 철회를 주장할 수 있어요.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거고요. 갑을 단독 상속한 을이 병에게 추인 거절권 행사하는 건 신의 측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요. 또 을의 무권 대리 행위가 제3자 위법 행위로 야기가 됐답니다. 이때 을은 과실이 있든 없든 일단 무권 대리인으로 인한 책임 져야 되죠. 무권 대리 행위로 인한 책임을 일단 져야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병이 을에게 가지는 계약의 이행 또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병이 이를 선택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을 한다라고 하는데요. 좋습니다. 그래서 4번에 일단 책임을 져야 된다. 제3자 위조소리나 제3자 기망에 의해서 무권 대리가 야기가 된 경우에도 일단은 상대방에게 책임지고 그 야기한 원인 행위자에게 손해배상으로 해결하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22번입니다. 법률행위 무효와 취소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무효 취소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취소했답니다. 그럼 무효가 되죠. 이때 무효행위의 추인 요건을 갖추면 다시 추인할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구역 내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이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일 경우에 그 계약은 확정적 무효다. 그렇죠. 토지거래허가 규정을 위반했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무효고요.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하여 무효인 경우에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는데 무효랍니다. 이 무효인 경우에 채무자는 일부 개별채권, 집합채권이 아닌 일부 개별채권만 특정해서 추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집합채권의 양도가
양도금지 특약을 위반해서 무효인 경우에도 집합채권 중에 일부 채권만 별도로 추인하는 건 허용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 판례인데요. 이게 집합채권 뭐 이런 것들까지, 이 집합채권까지 우리 시험범위에 포함이 돼야 되느냐라고 하는데요. 이건 진짜 우리 시험범위 외의 내용인데, 어쨌든 채권 양도라고 하니 이제 앞으로 그러면 이건 총칙 문제가 아니고 채권 총론에 관한 문제인데, 범위를 그 채권 총론의 스펙트럼을 어디까지 넓혀야 될지 지금 좀 감감해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아마 그 수강생들 고르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는 1, 2, 4, 5번이 완전히 맞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3번을 답으로 골랐으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으면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무권리자의 처분행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은, 추인의 의사표시는 무권리자나 상대방 어느 누구에게 해도 무방하다. 무권리자 처분에 대한 권리자의 추인은 무권대리 추인과 똑같다고 했죠. 그러니까 무권대리 추인과 똑같이 보는 것이고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은 추인권자가 취소할 수 있는 것임을 알고 해야 된다. 그래, 모든 추인은, 법정 추인이 아닌 모든 추인은 그 원인이 종료된 후에 그 다음에 취소할 수 있음을 또는 무효임을 알고 추인해야 된다. 답은 3번이겠습니다. 자, 23번으로 가겠습니다. 23번 법률행위 부관에 관한 설명이에요. 이번에는 어떻게 소멸시효도 한 문제밖에 안 나왔습니다. 자, 부관에 관한 설명. 조건은 의사표시 일반 원칙에 따라서 조건 의사와 표시까지 해줘야지 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법률행위가 정지 조건부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 이건 참 수도 없이 한 거죠. 법률효과 발생을 다투려는 자가 증명 책임이 있고요. 당사자 사이에 기한이익 상실의 특약이 있는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성권적 기한이익 상실에 관한 특약으로 추정한다. 또 보증채무에서 주채무자의 기한이익 포기는, 기한이익 포기는 자기 이익만 포기하는 겁니다. 보증인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자기 이익만 포기하는 거지 남의 이익까지 포기할 수는 없어요. 또 조건 성취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을 당사자가 신의 측에 반하여 조건 성취를 방해한 경우에,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아들이 토익 시험 보러 가는 거 문 잠가놓고 시험 못 보게 방해했다, 그런 얘기죠. 그럼 조건 성취가 의제되는 시점은 방해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 추산되는 시점, 즉 성적 발표일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답은 5번이 되겠죠. 자, 24번 소멸시효에 관한 설명인데 옳은 거 한번 다 골라보겠습니다.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그렇죠. 형, 상점, 담, 분비, 물청 할 때 그 청이죠. 기억 이제 맞는 거고요. 하자담보 책임에 기한 토지 매수인의 손해배상 채권은 제척기간에 걸린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적용까지도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 판례 참 한심한 판례다 그러면서 설명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제척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소멸시효,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적용이 돼서 시효가 소멸했고 먼저 도래한 날 기준으로 소멸한다. 뭐 그랬습니다. 그 니은은 빠져야 되겠죠.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뭐 답은 그냥 바로 3번에 서 있네요. 그 다음에 사실상 권리의 존재나 권리 행사 가능성을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이건 사실상 장애 아닙니까? 소멸시효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 무조건 진행한다. 그렇죠? 그래서 기억, 디귿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25번 물권 변동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이 물권 변동 이쪽은 꼭 맞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별도의 공시 방법을 갖추면 토지 위에 식재된 임목은 토지와 별개, 임목이라고 하는 건 등기가 됐다 그 얘기잖아요. 독립해서 거래 객체를 할 수 있다. 토지와 별개의 부동산, 지상에 4개, 지하에 하나, 그거 중에 하나죠. 지역권도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린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용유물권 중에서 20년의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 나오면 지역권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 취득의 효력은 소급효가 있고요. 부동산의 공유자가 자기 지분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포기했답니다. 포기는 의사표시 아닙니까? 그러면 그 지분은 이전 등기를 해야 다른 공유자에게 귀속이 되는 거죠. 포기는 의사표시입니다. 우리 물권 총론 권리 변동 중에서 물권의 포기, 이거는 등기가 필요하다. 그래서 187조냐 186조냐 할 때 맨 뒤에 나왔던 겁니다. 이거는 맞아야 되는 거고요.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 협의에서 조정 절차에서 협의에 의해서 조정 조서가 작성이 됐대요. 그 즉시 공유 관계가 소멸하지는 않는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협의에 의해서 조정 조서가 작성이 됐다 그러면 이건 협의잖아요. 협의. 그렇다고 하더라도 등기해야 되죠. 이거 협의니까. 협의는 뭡니까?
공유물 분할의 조정 절차에서 협의가 성립됐기 때문에 이거는 등기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26번입니다.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번에 찾아보겠습니다.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지 존속 요건은 아니고요. 동일인 명의의 보존 등기가 이중으로 됐답니다. 그럼 이미 선등기가 하나 있고 그 등기가 유효인 등기인데 또 다른 등기가 생겼다. 그럼 후등기는 무조건 무효가 되는 거죠.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후 매매계약이 합의 해지에 따른 매도인의 등기 말소 청구권은 매매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가 됐다. 무효 취소 해지가 되면 이전됐던 소유권은 전 소유자에게 자동 복귀하죠. 그럼 무효 등기 말소 청구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 물권적 청구권이죠. 자,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더라도 그래 대리인한테 받았대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맞춰졌다면 여기는 입증이 된 거예요. 일단 등기가 됐으면 적법하게 격려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위조된 것으로 맞춰줬다. 그럼 그 등기는 위조 서류가 입증이 됐으니까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죠. 또 무효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그렇죠. 4번에 소유자의 대리인으로부터 적법하게 매수했더라도 소유권 이전 등기가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맞춰졌다면 그 등기는 당연히 바로 무효가 될 수는 없습니다.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맞춰졌다 하더라도 추정력이 깨지는 것뿐이죠. 바로 이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추정력이 깨진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무효 등기 유용에 관한 합의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아니에요. 무슨 합의든지 명시, 묵시, 구두, 서면 다 가능하다. 그래서 시험에 제가 무슨 행위는 명시적으로 해야 된다. 그럼 무조건 틀린 지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제가 4번 처음에 조금 혼란해서 잘못 설명드렸습니다. 추정력이 깨지는 것뿐입니다. 자, 그 다음에 27번. 점유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26번 등기는 뭐 내용이 조금 쉬웠긴 하더라도 그래도 이제 등기 같은 경우는 우리 버리자. 과감하게. 그래서 이제 25번 이제 하나 맞추고 26번 점유에 관한 설명이에요. 여기도 옳지 않은 건데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5번에 보시면 선의의 타주점유자는 자신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점유물이 멸실되더라도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이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선자씨다 그러면서 선의의 자주점유자 무지무지하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이거 제가 굉장히 많이 얘기했던 이유가 나올 거라는 예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선자씨 아마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답은 5번이고요. 뭐 나머지 내용은 뭐 간단한 내용들이니까 그냥 읽어보시고요. 28번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부동산의 압류 또는 가압류는 시효 취득의 중단 사유가 아니고요. 취득시효 기간 중 계속해서 등기 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 이때는 소유자가 한 번도 안 바뀌었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점유 개시 후 임의의 시점을 시효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산해서 등기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시효 완성자는 시효 완성 당시의 즉 20년 경과 당시의 소유자에게 등기 청구권을 행사하는데 그 등기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고요. 시효 완성 후 그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했답니다. 시효 완성 후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부동산 처분했다. 그 처분 행위는 완전히 유효인 행위입니다. 만약에 등기 청구를 받고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처분했다. 그럼 그건 불법 행위가 될 가능성이 있죠. 하지만 여기는 그런 얘기도 없고 등기 청구를 받고 처분했어도 채무불이행은 아니에요. 둘 사이에 어떤 거래가 있었던 게 아니거든요. 채무불이행은 아니고요. 어쨌든 불법 행위가 되려면 등기 청구 받았다라고 해야 되는데 여긴 그런 얘기 없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 없어도 어쨌든 채무불이행은 아니다. 등기 청구 받지 않은 상태면 정당한 처분 행위고 등기 청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불법 행위 책임을 지는 것이지 채무불이행 책임지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시효 완성자가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청구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동산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 취득의 효과는 점유 개시 당시로 소급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부당이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28번도 답이 4번인데 이 부분도 참 점유취득시효 하면서 많이 했던 내용 같습니다. 자, 29번 이제 공유인데 여기도 이제 이 문제도 굉장히 좀 어려운 문제에 해당했습니다. 자, 공유자 1인이 무단으로 공유물을 임대하고 보증금을 수령을 했답니다. 자기 혼자 지분의 과반수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무단으로 했으니까 과반수 지분권자가 아니란 얘기죠. 그럼 다른 공유자에게 지분 비율에 상응하는
보증금의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 만약에 보증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임대행위가 유효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소수지분권자의 임대행위는 효력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증금을 뭐 부당이득으로 다른 지분권자에게 줘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일단은 그 임대행위 자체가 무효입니다. 그다음에 공유자들이 공유물의 무단 점유자에게 가지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가분 채권이 아니고요. 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잖아요.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분할된 채권입니다. 자기 지분 범위 내에서만 행사해야 되는 거고요. 또 공유물의 소수 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다른 소수 지분권자는 공유물에 대한 보존 행위로서 공유물의 인도를 청구해서는 안 되는 거고,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지분권 행사로 야 나도 지분이 있지 않냐, 나도 좀 쓰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돌려받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공유물 분할 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법원은 청구권자가 요구한 분할 방법에 구애받지 않고 공유자 지분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분할하면 된다. 그렇죠. 자기네들이 뭐라고 요구를 했든지 관계없이 합리적으로 분할해 주면 되는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판사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판단하는 이런 방법으로, 그래서 현물로 분할할 수도 있고요. 또 가격 배상을 명할 수도 있고, 또 매각을 통해서, 경매 등을 통해서 매각으로 대금으로 분할할 수도 있다. 이건 언제 우리 판사가 알아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좀 어려운 내용 중에 하나였다라고 볼 수 있고요. 답은 5번입니다. 지상권에 관한 설명인데 옳지 않은 겁니다. 이건 이제 우리 채권 총론 쪽에서 나왔던 내용들이 조금 이제 답으로 나왔는데요. 지상권 설정은 처분행위이므로 토지 소유자가 아니어서 처분권은 없는 자는 지상권을 설정을 할 수는 없지만 지상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수는 있죠. 계약을 체결하는 건 채권행위잖아요. 자, 분묘기지권을 시효 취득한 자는 토지 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날로부터 지료 지급 의무가 있다. 이거는 시험에 나온다고 했는데 답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답이 아니고 이렇게 지문으로 나왔네요. 토지와 건물을 함께 매도했으나 토지에 대해서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졌다. 그럼 토지와 건물을 같이 팔았는데 건물은 이전 등기 안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매도인과 건물 소유자 사이에서는 매도인인 건물 소유자를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할 수가 없는 것이,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사실상의 처분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성립할 수가 없다. 사실상 처분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일인 소유에 속하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를 이유로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건물 소유를 위하여 토지에 대한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답니다. 그러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인정되지 않는다. 이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의 배제 특약입니다. 나대지의 저당권을 설정을 하면서 담보가치 유지를 위해서 무상의 지상권을 설정한 경우에 피담보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면 지상권도 같이 소멸한다. 여기 있는 이 지상권에 관한 내용은 2번부터 5번까지 지문은 아마 통용 모의고사에서 몇 번씩 나온 지문들입니다. 그래서 1번 지문이 좀 뜬금없긴 하죠. 하지만 계약은 채권행위라고 했죠. 그래서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 계약 얘기죠. 그게 매매계약이. 이런 것들은 계약은 할 수 있습니다. 처분권 없는 자도. 답은 1번이고요. 자, 민사 유치권에 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유치권, 내용 쉬웠어요.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권이죠.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당사자 약정으로 배제, 법정 담보 물권이지만 배제 특약이 가능하다. 너무 쉽게 나왔고, 나머지는 불가분성은 수개의 물건도 가능하고, 자, 유치물의 소유권자는 채무자가 아니라도 자기 물건이지 않습니까? 상당한 담보 제공하고 유치권 소멸 청구할 수 있고요. 신축 건물의 소유권이 수급인에게 있는 경우에 공사대금 지급 확보를 위해서 자기 물건에 자기가 유치권 주장할 수는 없죠. 부동산 매도인은 매매대금 채권 확보 위해서 매매 목적물의 유치권 행사할 수는 없는 거죠. 매매대금은 유치권의 피담보 채권이 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30번하고 31번 우리 앞에서 봤던 물권 총론에 그거 정도하고 이렇게 좀 맞아서 써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 다음에 32번도 저당권의 객체가 될 수 없는 거 그랬습니다. 저당권은 부동산, 그 다음에 지상권, 그리고 전세권에만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 등기된 임목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광업권 같은 경우는 우리 시험 범위 외의 것이니까 이런 건 답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래서 지역권 바로 나왔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맞아주면 우리
물권 총론에서 4개 내지 5개 정도는 좀 쉬운 문제가 나왔다. 물권 강론에서요. 물권법에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예외적으로 어렵게 내려고 했는지 33번에 또 저당권이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근저당 설정 이후 피담보 채권이 확정되기 전에 근저당 설정자와 근저당권자의 합의로 채무자를 추가하기로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해관계인 승낙을 받을 필요 없다. 이거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자, 우리 채권 최고액을 증감할 때만 이해관계인 동의받으면 되는 거지 나머지는 동의받아야 될 거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권의 질권을 설정을 했다. 그래, 저당권부 채권도 질권 설정할 수 있거든요. 그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무담보 채권의 질권이 설정된 이후에 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이 또 설정이 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은 질권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저당부동산의 제3취득자는 저당권 설정자 의사에 반하여 피담보 채무 변제하고 저당권 소멸 청구할 수 있죠. 그래서 제3취득자는 대의변제가 가능합니다. 대의변제할 수 있는 자였어요. 저당권 설정자로부터 저당 토지에 대한 용의권을 설정받은 자가 용의권 설정받은 자가 지상의 건물을 신축한 후 저당권 설정자가 그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 일괄 경매할 수 있죠. 일괄 경매는 가능하되 다만 건물의 매각대금에서는 우선 변제는 받을 수 없다. 답은 5번이죠. 34번 갑은 을에 대한 매매대금 채권을 병에게 양도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상당히 좀 어려운 내용으로 나왔습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채권 양도 통지는 양도인이 해야 되므로 양도인이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병이 갑의 대리인으로서 채권 양도 통지를 위임하였다 하더라도 병에 대한 양도 통지는 효력이 없다. 아니에요. 반드시 매도인이 채권의 양도인이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양수인이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기억은 틀렸고요. 갑과 을이 양도금지 특약이 있었는데 양도금지 특약이 있는 채권이죠. 그래서 매매대금 채권을 양도했는데 병이 그 특약을 과실 없이 몰랐답니다. 그래서 채권의 양도금지 특약은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여기 경과실만 있다라고 한다면 그냥 선이라고 봐도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경과실로 알지 못했다면 지급 청구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채권 양수인으로서 청구할 수 있고요. 을이 채권 양도에 관하여 이의 보류하지 않고 승낙을 했답니다. 그럼 그 전에 갑이 매매대금 채권과 상계적상에 있는 채권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보류하지 않고 승낙했으니까 이로써 대항할 수 없는데 다만 이러한 사정을 채권 양수인이 알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은 악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도 있어야 되죠. 병의 양수 청구에 대하여 을은 상계로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건 1번이었고요. 이 채권 총론 이건 버리자라고 했던 문제니까 미련을 버리고 그냥 확 버리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보증채무 나왔습니다. 자, 보증채무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장래채무 보증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장래. 또 주채무자에 대한 시효 중단은 보증인에게 효력이 있다고 주보, 지역연대 물통할 때 그 주보 여기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보증인은 보증채무에 대한 위약금 기타 손해배상 예정할 수 있어요. 모든 계약에 어떤 계약이든지 손해배상 예정은 다 가능하다. 어떤 계약이든지 근로계약이 아닌 모든 계약에는 다 손해배상 예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어떤 행위든 손해배상 예정은 다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보증의 의사표시를 표시하기 전에 표시하기 위한 기명날인은 보증인이 직접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좋아요. 타인이 대행하는 방법 이것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을 통해서 하는 게 이게 일신전속권 아니거든요. 대행도 가능하고요. 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의 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에 이자 대신 갚아줬다는 얘기죠. 보증인이 대신 갚아줬어요. 갚아줬으면 갚아준 날로부터 이자 받아야 되고요. 그로 인한 피할 수 없는 비용 및 손해배상 피할 수 불가항력으로 생긴 손해까지도 다 구상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답은 이제 5번입니다. 보증채무. 그래서 34, 35번을 그냥 버리기로 했으면 이제 버렸고 36번으로 가도 관계없습니다. 자, 해제에 관한 설명 옳은 건데 해제의 의사표시든 일단은 도달하기 전에는 처리할 수 있죠. 어쨌든 의사표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달 후에는 처리 안 되는 거고 이건 이제 민법 총칙에 있는 내용이 이제 여기에도 나온 거고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추가적으로 항상 손해배상 청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당사자가 두 사람 이상이랍니다. 불가분성에 의해서 한 사람의 해제권이 소멸하면 모든 사람의 해제권이 같이 다 소멸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당사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합의해제, 합의해제의 경우에는 모든 걸 다 합의로 다 정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로부터 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도 다 합의로 정해야 된다. 4번이 이제 옳은 내용이고요. 소유권 이전 등기 의무 이행 불능으로 매매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그와 동시행 관계에 있는 잔대금 지급의 이행 제공이 필요하다.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즉시 해제자이잖아요. 그래서 반대급부 이행기까지 기다릴 필요도 없고 반대급부 제공할 의무도 없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36번 요거는 우리가 맞아 써야 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37번 매도인의 담보 책임도 옳은 거 한번 골라보는데요. 변제기에 이르지 아니한 채권의 매도인이, 그러니까 5월 1일 날, 우리 칠판에 맨날 썼던 거잖아요. 7월 1일이 변제기인데 5월 1일 날 채권을 매도한답니다. 그러면 매매계약 당시가 아니라 변제기, 이행기에 자력을 담보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맞았고요. 매매 목적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행사로 담보 권능에 의한 권리취득 제한이죠.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에 선악불문하고 계약 해지하고 선악불문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었지 않습니까? 예, 저당권 설정에 관해서 악의의 매수인도 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하면은 그냥 기억은 들어가고 니은은 빠진 거 그러면 1번이네 답이. 그 다음에 매매 목적이 된 권리가 타인에 속해서 전부 타인의 권리 매매죠. 매도인이 그 권리를 취득한 후 매수인에게 이전할 수 없는 때에는 매수인이 계약 당시 그 권리가 매도인에 속하지 아니함을 알았다 하더라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아니죠. 이때는 선악불문하고 계약을 해지하지만 선인 경우에 하나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이 답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38번 도급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건데요. 목적물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보수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 후 지체 없이 지급해야 된다. 동시행관계에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하자 보수에 관한 담보 책임이 없음을 약정한 경우에 그래요. 담보 책임 면책특약한 거죠. 그렇다 하더라도 수급인이 하자에 관하여 알고도 고지하지 않은 사실에 관해서도 담보 책임을 지지 않느냐. 이건 담보 책임 져야죠. 이것도 무조건 맞았어야 되는 문제입니다.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 손해배상하고 계약 해지할 수 있고요. 완성된 목적물 하자가 중요치 않은데 보수에만 과다한 비용이 든다. 그럼 하자 보수 청구할 수 없어요. 손해배상으로 해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부동산 공사 수급인은 보수에 관한 채권 담보하기 위해서 저당권 설정 청구할 수 있고요.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할 수 있습니다. 38번 이것도 이제 맞아 써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39번 부당이득에 관한 설명이에요. 채무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변제한 때 그래요. 이게 악의의 비체 변제죠. 그 이익 반환 청구 안 됩니다. 채무자가 변제기에 있지 아니한 채무를 변제한 때는 그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환 청구 못해요. 다만 기한이익 상당액은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 붙이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까지 배상하는 것이고요. 수익자가 이익을 받은 후 법률상 원인 없음을 알았답니다. 그럼 그때부터 안때부터 악의의 수익자로서 반환 책임이 있다. 참 많이 봤던 내용들입니다. 여기 있는 내용들은.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 제공할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에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이제 문제 40번 이거는 아마 많이 틀렸을 거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갑의 고유와 을의 과실이 경합해서 그래요. 그래서 갑이 을과 경합해서 병에게 불법 행위를 했습니다. 불법 행위를 해서 손해가 1억 원이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1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는데 갑과 을에 대한 병의 과실이 각각 10%, 50%가 인정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과실이 10%, 여기에 대한 과실이 50%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과실상계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과실이 각각 이렇게 인정이 될 때 됐고 갑이 병의 부주의를 이용한 사실이 밝혀졌다라고 해요. 근데 얘한테 과실이 이렇게 있는데 얘는 여기 과실을 이용을 했대죠. 이용을 했으면 과실상계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1억 원에 대해서 병이 갑에게 얼마 청구할 수 있느냐? 1억 원에 대해서 병은 갑에게 얼마요? 그렇죠. 1억 원 다 청구할 수 있습니다. 1억 원 다 청구할 수 있는 거고. 자, 병에게도 그렇죠. 병에게도
과실상계를 자기가 해서 5천만 원을 여기다가 이제 청구한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1억 원 5천 원 이렇게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자, 과실상계 이제 5천인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갑이 얼마를 갚아줬느냐? 갑이 얘한테 3천만 원을 갚아줬답니다. 3천을 변제했대요. 3천만 원을 변제했으면, 그렇죠. 3천만 원 변제했으면 1억 원 중에서 3천만 원 변제했으니까 이제 갑은 병에게 얼마 더 갚아야 되죠? 7천만 원 더 갚아야 되죠. 7천만 원 더 갚아야 되고요. 그러면 이제 한 번씩 볼게요. 그 후 갑이 병에게 3천만 원을 변제했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이자나 지연배상금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자, 만약에 갑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병의 과실을 참작해야 된다. 과실 참작 안 되죠. 예, 기억은 틀렸습니다. 을의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 병의 과실을 참작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병의 과실은 참작해 줘야 됩니다. 병의 과실은 참작해야 되고요. 그러면 니은은 맞았고요. 갑의 병에 대한 잔존 손해배상 채무는 7천만 원 맞습니다. 갑의 잔존 채무는 7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1억 원 중에서 7천만 원 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을이 병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할 때 과실상계를 을이 하고 갑의 것까지 이렇게 글쎄 합산해서 상계를 해야 되는지, 자기 혼자서 과실상계는 어쨌든 간에 합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50%의 과실을 상계하고 변제를 한다. 그래요. 그래서 을이 채무 변제한 것까지 이렇게 합산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갑이 변제한 건 지금 3천만 원이 있죠. 3천만 원 변제했으니까 한 사람이 변제했으면 이 사람의 채무도 같이 변제가 되는 거죠. 같이 변제가 돼서 그러면 얘가 변제해야 될 금액은 2천만 원이 되겠죠. 2천만 원. 다시 한번요. 다시 설명을 드리면, 갑이 병에게 과실상계할 수 없습니다. 갑은 병에게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시 설명드릴게요. 갑하고 을인데 병이 있었고 불법 행위로 1억 원의 손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과실의 비율이 10%, 여기가 50%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얘한테 채무를 변제할 때 과실상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갑은 을에게 돈 줄 때 얼마 줘야 됩니까? 1억 원 다 줘야 됩니다. 1억 원을 다 줘야 되고요. 여기는 과실상계 해야 되죠. 그러면은 5천만 원만 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얘가 여기다가 미리 변제한 금액이 얼마예요? 3천 변제했죠? 3천 변제했으면 1억 원에서 3천 빼면 얼마 더 줘야 되죠? 7천 더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을이 채무를 변제할 때 공동 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채무 변제로 인해서 채권이 소멸하지 않았습니까? 소멸했으면 이 채권의 변제로 인해서 채권의 전체 중에서 3천만 원이 빠졌죠. 3천만 원이 빠졌을 때 개별적으로 상계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으로 과실상계를 자기 개별적으로 상계할 수는 없습니다. 상계할 수 없기 때문에 얘가 변제할 때도 일단은 나머지 7천만 원을 다 변제하고, 얘가 변제할 때도 나머지 7천만 원을 다 변제해야 됩니다. 예, 좋습니다. 7천만 원, 3천만 원만 빼고 7천만 원 다 변제하고, 그 대신 얘한테 구상권을 행사해야 되겠죠. 7천만 원 변제하고 나머지 그러면 2천만 원에 대해서는 여기다가 구상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그럼 얘도 얼마를 줘야 되느냐? 7천만 원 변제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구상권 해야 된다.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답은 2천만 원이 아니고 7천만 원. 병에 대한 잔존 채무, 손해배상 채무는 7천만 원이고 그 중에서 이제 나머지 그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갑에게 행사해야 되죠. 그래서 기억하고 리을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